이제 월드컵이 끝나다 보니까 벤투 감독이 남기고 간 성과에 대해서 칭찬과 비판, 여러 가지 의견이 공존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이야기가 벤투 감독이 아니라 국내 감독이 팀을 맡았어도 이 정도 성과는 거둘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이야기가 이슈가 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 주장에 대해서 비난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주장에 대한 제 생각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비판적인 이야기가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축구계에 매우 도움이 되는 방향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축구팬 입장에서 축구계를 바라봤을 때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었냐, 너무 비판에 대해서 소극적일 때가 많았습니다. 당장 비선출과 선출, 비판을 할 때 이것부터 가르는 그런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내가 얼굴을 볼 수도 있는 사람이니까 비판을 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뭔가 비판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일 때가 많았는데, 물론 벤투 감독은 외국인 감독이지만 모두가 칭찬할 때 나는 이런 점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월드컵 최종 예선을 치를 때 벤투 감독에 대한 비판이 엄청 많았거든요. 뭐 흔히 말해서 빌드업 축구 왜 하냐, 볼을 왜 점유하려고 하냐, 경기력 별로다, 월드컵에서 통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그때는 빌드업 축구라는 것이 사실은 모든 팀들이 다 하는 거다. 그리고 벤투 감독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이 지금 축구협회가 4년 동안 벤투 감독에게 팀을 맡기면서 맞춰가려고 하는 세계 트렌드에 맞는 방향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6월달과 9월달에는 채널을 통해서 매우 비판적인 컨텐츠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왜냐? 6월과 9월에는 분명히 비판받을 만한, 월드컵에서 이렇게 나갔을 때 분명히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는데? 우려가 될 만한 경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팀이 불안할 때, 별로 좋지 않았을 때 그 점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100% 벤투 감독이 옳은 축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뭐 이번 월드컵에 좋은 성과를 냈지만 100% 완벽한 축구는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뭐 수비적으로 흔들렸던 부분들도 많고요. 특히나 우리가 6월과 9월 때 이 수비 간격이 되게 많이 벌어졌었거든요. 밸런스를 유지 못해서. 근데 그런 현상들이 브라질전에 특히나 명확하게 나타났었죠. 그런 것들은 분명히 비판받을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 감독이 팀을 맡았어도 충분히 이 정도 성과를 기록할 수 있었다 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살펴보면요, 뭐 이런 이야기였어요. 이번 스쿼드가 정말 역대급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 감독이었어도 이 정도의 성적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너무나 결과론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조규성, 당장 올림픽 대표팀에도 못 뽑혔던 선수예요. 벤투 감독이 조규성을 선발을 했고요, 월드컵까지 끌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상호 마찬가지죠.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나상호가 우루과이전에서 정말 맹활약을 했고, 황인범 마찬가지입니다. 기성용이 국가대표팀을 은퇴한 다음에 이 자리를 누가 메울 것이냐, 황인범이 처음 나왔을 때 당연히 썽에 안 차죠.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결국에는 황인범을 기용하면서 팀의 핵심 선수로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큰 정우영도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저도 컨텐츠로 많이 다뤘는데, 정우영 선수는요, 수비적으로 우리 팀에 매우 필요한 선수예요. 그런데 뭐 패스를 못한다, 탈압박이 약하다, 이런 것들로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어쨌든 꾸준하게 기용을 해서 월드컵 때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요, 사실은 정말 이 스쿼드가 역대급이다 라고 하는 건 너무나 결과적인 얘기고, 그 과정에서 벤투 감독이 조규성, 나상호, 황인범, 뭐 정우영, 여기 뭐 김문환, 여러 선수들을 꾸준하게 기용을 하면서 팀을 만들어냈거든요. 이 스쿼드는 벤투 감독이 만든 것이지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스쿼드가 정말 역대급이다, 그래서 국내 감독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라는 이야기는 약간 맞지 않는 이야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그리고 뭐 두 번째는 이런 것들도 있었죠. 벤투가 칭찬을 많이 받는 건 성적 때문이 아닐까. 만약에 성적이 안 나왔으면
비판을 많이 받을 수도 있었다. 왜냐면 이번에 우리가 월드컵에서 쉽지 않은 경기들을 많이 했었다. 실제로 만약에 16강을 못 갔으면 아마 비난의 목소리가 컸을 것이다. 이것도 저는 일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16강을 못 갔으면 비판에 대한 목소리가 조금 더 컸겠죠. 그런데 저는 16강을 안 갔어도 벤투 감독이 칭찬을 받는 부분들이 매우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컨텐츠로도 말씀드렸지만 우루과이전이 끝나고 사실은 그 경기만으로도 우리가 월드컵이 끝났을 때 칭찬을 받을 부분들이 충분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월드컵에 나가서 주도적으로 경기를 하고 능동적인 축구를 통해서 우루과이가 포백을 쓰다가 우리가 공격을 하니까 실점이 무서워서 5백으로 바꿨거든요. 이거는 상대의 플랜을 우리가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게 우리 대표팀의 이번 월드컵에서 정말 큰 성과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루과이전을 보고 아, 우리가 월드컵에서 이런 축구를 할 수 있어? 라는 느낌을 분명히 받으셨고, 그래서 저는 16강을 못 갔다 하더라도 분명히 칭찬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는 형성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러한 점들 때문에 저는 이번 월드컵이 정말 상징적인 월드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월드컵에서 주도적으로 공격적으로 상대를 밀어붙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거든요. 물론 그 결과가 우루과이전 무승부, 가나전 패배, 브라질전 패배, 분명히 승리한 경기는 포르투갈전밖에 없지만 우리가 주도하는 경기를 월드컵에서 할 수 있다는 능력을 충분히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큰 성과, 이것만으로도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있었죠. 벤투 감독이 어마어마한 16강이라는 큰 업적을 이룬 것은 맞지만 이것이 한국 축구를 완벽하게 막 바꾼 것은 아니다. 특히나 뭐 빌드업적인 측면에서 이 빌드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뭔가 패러다임을 바꾸고 우리 대표팀을 엄청나게 급격하게 막 상승을 시키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다 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벤투 감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강을 못 갔다고 해도 벤투 감독이 남긴 성과는 이 빌드업에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뭐 빌드업 축구, 빌드업은 누구나 하는데 빌드업 축구는 맞지 않는 이름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벤투 감독의 핵심 키워드는 언제나 빌드업이었어요. 왜냐면 빌드업은 어느 팀이나 하지만 이 빌드업을 잘하냐 못하냐 이걸로 나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월드컵에 나갔을 때 우리가 맞춰왔던 패턴들을 월드컵에서 100% 높은 수준으로 보여주는데 늘 실패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월드컵에서는 대표팀이 우리가 맞춰왔던 패턴들, 그러니까 빌드업을 월드컵에 나가서도 상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만의 패턴과 우리만의 빌드업을 풀어냈거든요. 이 포인트 자체가 벤투 감독이 우리 대표팀을 엄청나게 성장시킨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벤투 감독이 맡은 이후에 뭐 8강, 4강 이렇게 올라가는 팀까지 성장을 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동안 빌드업에 대한 패턴 자체가 약한 팀이었어요. 빌드업을 못하는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만의 빌드업을 갖췄다.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우리가 엄청난 성장을 이뤘다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가 가나전에서 넣었던 득점 장면들이 매우 상징적인 득점 장면이었거든요. 왜냐면 벤투 감독이 초반에 부임했을 때 했던 플레이는 좌우 풀백을 매우 끝까지 올려서 우리가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하는 것이 벤투 감독의 특징이었어요. 특히나 왼쪽에 홍철, 오른쪽에 이용, 이 두 선수가 끝까지 올라가서 상대 수비를 끌어내고 이때 중앙에 있는 선수들이 침투에 들어간다. 이게 기본 패턴이었거든요. 경기 장면들을 보면 벤투 감독 부임 초기에 홍철, 이용 두 선수가 측면 끝까지 올라가고 이때 기성용이 좌우 측면을 향해서 볼을 정확하게 공급해주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표팀에 문제가 생겼어요. 특히나 왼쪽에서 홍철의 컨디션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김진수가 우리 대표팀의 주전 자원이 됐어요. 그런데 김진수는 홍철처럼 직선적인 선수가 아니라서 측면을 넓게 활용하는 것이 김진수의 장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벤투 감독이 생각을 해낸 게, 김진수가 언더래핑에 장점이 있는 선수라면
왼쪽 측면 공격수를 측면으로 빼서 상대 수비를 끌어나오게 하고, 이때 김진수가 중앙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상대의 수비를 무너뜨리자,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6월과 9월 A매치 때 보면요, 이런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반대편에 황희찬이 측면으로 나가 있고 김진수가 중앙으로 들어와요. 이때 황희찬에게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황희찬이 볼을 잡을 때 상대 수비가 끌려 나오면 이때 발생하는 공간을 향해서 김진수가 중앙으로 침투해 들어간다. 그리고 이 공간을 향해서 패스를 보내준다. 이게 우리 팀의 전략이었고, 가나전에서 이런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손흥민이 측면에서 볼을 받을 때 상대 측면 수비가 끌려 나오면 이때 김진수가 중앙으로 들어갔다가 측면으로 돌아뛰면서 김진수에게 패스, 여기서 가나의 수비를 무너뜨리고 크로스, 조규성의 득점, 이 장면이 나왔었죠. 저는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우리 대표팀이 엄청난 성과를 이룬 월드컵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4년 내내 맞춰왔던 패턴이 월드컵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월드컵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뜻해요. 매우 의미가 있는 장면이고, 이 장면은 물론 이제 우리가 이 경기에서 패배를 했지만 분명히 우리 대표팀에 큰 성과를 남긴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장면뿐만 아니라 사실은 얘기하면 계속 많습니다. 이강인이 가나전에 어시스트한 것도요, 사실은 보통 이강인을 많이 연구하지 않았으면 이강인을 왼쪽에 안 씁니다. 이강인을 오른쪽에서 접고 들어오는 역할로 쓰지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리는 역할로 안 쓰거든요. 근데 마요르카에서 이강인이 크로스를 올리는 역할로 라리가에서 잘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벤투 감독이 이강인 활용법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많이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러가지 모습들을 보면 벤투 감독이 4년 동안 만들어왔던 결과물을, 우리 선수들이 만들어왔던 결과물을 월드컵에서 표현할 수가 있다,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의 비판을 받을 부분들이 뭐 존재는 하죠. 이제 어떤 게 있냐, 그 나왔던 이야기 중에 우리는 월드컵에서 벤투 감독이 뭐 6월과 9월에 했던 공격적인 축구가 아니라 훨씬 더 수비적인 축구를 했고 조직적인 축구를 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월드컵 전에 황희찬하고 손흥민이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6월과 9월에는 4-2-2-2 매우 공격적인 전술로 경기를 했는데, 그때는 분명히 비판을 많이 받았어야 됩니다. 왜냐? 4-2-2-2 전형이 월드컵에 못 나가는 팀을 상대로도 안 통했거든요. 이집트, 칠레, 파라과이 이런 팀들을 상대로 안 통했어요. 오히려 우리가 실점을 했죠. 수비가 무너지면서. 그런데 이렇게 공격적인 이 전술이 사실은 월드컵 전에 손흥민과 황희찬이 부상을 당하면서 우리가 월드컵에서는 4-2-2-2이 아니라 4-2-3-1 중앙 미드필더 3명을 두는, 약간은 6월과 9월에 사용했던 전술보다 조금 더 수비적인 측면이 강화된 그런 전술로 우루과이, 가나, 포르투갈을 상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3경기도 사실은 포르투갈전을 제외하면 우루과이와 가나전은 우리가 조금 더 주도를 했던 경기였어요. 상대를 압박하고 점유율도 많이 가져오고, 심지어는 그 흔히 말하는 XG값, 골 기대값도 이 팀들보다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우루과이와 가나전은 우리가 소극적인 경기, 수비적인 축구를 한 게 아니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포르투갈전에는 우리가 당연히 포르투갈보다 전력이 안 좋으니까 수비적인 측면이 강화된 경기였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수비적인 축구 할 때도 우리가 만들어낸 패턴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빌드업 축구, 그리고 능동적인 축구라고 불리는 부분인데, 우리가 분명히 포르투갈의 공격을 막아낸 이후에는 역습할 때 우리 주도적인 축구, 우리가 계획했던 축구를 충분히 했고 결국엔 역전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 경기도 우리가 이전처럼 단순히 수비만 하는 경기, 그런 경기가 아니라 수비를 하지만 여기에 플러스 우리가 계획했던 역습에 대한 빌드업이 아주 만족스럽게 이루어졌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16강 브라질전은 우리가 6월과 9월에 했었던 맞불 작전, 맞불에 가까운 전술이 브라질전에 나왔죠. 황희찬도 복귀를 하고 손흥민의 컨디션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서. 근데 이 경기에서는 우리가 수비 밸런스가 6월과 9월에 했던 것처럼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비판받을 부분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우 공격적인 전술을 월드컵 전에 준비를 했었는데 사실은 6월과 9월에도 그게 안 통했었거든요. 근데 16강에 가서도 그게 매우 잘 안 됐다. 수비 밸런스가 무너진다. 이런 점들은 충분히 비판을 받을 만한 부분들이고 우루과이전, 가나전, 포르투갈전 분명히 우리가 수비적으로 밸런스가 무너지는 상황들이 한두 차례씩은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6월과 9월에도 분명히 발견이 되었던 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벤투 감독의 이 성과를 비판을 하려고 한다면 충분히 비판을 할 여지들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스쿼드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빌드업을 월드컵에서 그렇게까지는 잘 못했다 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벤투 감독이 비판을 받기에는 너무 과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내 감독이 대표팀을 맡았을 때 이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느냐, 이거는 정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적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벤투 감독은 벤투 감독뿐만 아니라 벤투 감독의 사단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 사단이 유럽과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선진 축구와 국내 감독들보다는 조금 더 밀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보 교환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월드컵에서 세계의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축구를 보여줬다는 거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국내 감독님들이 해외와의 네트워킹, 정보 공유, 그러한 사단을 꾸릴 수 있을 만한 인력풀 안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국내 감독님을 전술적으로 폄하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해외 감독이 우리 대표팀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점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감독이 대표팀을 맡았어도 이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한 팀이었다 라는 이야기에는 제 생각은 그렇게까지 동의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벤투 감독은 분명히 비판받을 부분들은 존재하고 비판이 있어야 되지만 벤투 감독이 남긴 성과는 우리가 앞으로 국가대표팀을 이끌어가는데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